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소용돌이 치듯 들이닥치기도 하죠. 예고라는 것도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악재가 오면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악재가 한바탕 지나간 후 뒤늦게 삶은 무엇인지 깨달았죠. 온실 속 화초처럼 살다가 쓰나미처럼 몰려온 불운의 연속이 가져다준 쓰디쓴 제 아픈 인생의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무남동녀 귀하디 귀한 윤씨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죠.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딸이든 아들이든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요즘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금수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절 낳다가 고위험 산모 당뇨병 때문에 돌아가셔서 전 어머니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아버지랑 둘이서 살게 됐죠. 그러니 제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밀가루 장사를 하다 전쟁 속에서도 밀가루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할아버지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죠. 그러면서 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아버지는 밀가루 사업과 동시에 제과 제빵 사업도 영역을 확장했죠. 제 나이 또래면 다 아실 겁니다. 미팅이나 소개팅 좀 분위기 내고 싶을 땐 빵집에서 단팥빵과 우유 마시면서 사랑을 키워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연인들의 사랑을 이어준 빵들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자랄 때도 보모가 있어서 항상 전 24시간 365일 많은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살았고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도 가정교사 선생님이 관리해주고 준비물까지 다 준비해줄 정도로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죠. 요즘 이런 애들을 보고 재수없다, 파파거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은 제 주변에 와서 뭐 떨어질 거 없나 그러면서 살살거리다가 뒤에선 욕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죠. 그래서 전 풍요 속 빈곤이랄까 부유하게 자랐어도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성인이 될 무렵 저는 여대 가정학과를 입학했고 아버지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죠. 진주야, 너는 그냥 곱게 있다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사랑받고 살면 돼. 요즘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해야 되니 뭐니 하는데 그거 다 개고생이다. 돈이 있는데 뭐하러 험한 데 가서 고생을 하니. 우리 귀한 딸 아빠가 좋은 혼처 자리 구해서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마. 그러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돼. 우리 딸 알겠지? 아, 알겠어. 귀에 딱지 않겠어. 근데 대학 가니까 애들 전부 MT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던데 나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재미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괜히 그런 데 갔다가 우리 딸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넌 그냥 아빠 말만 듣고 곱게 시집 가면 돼. 그게 여자의 최고 인생이야. 그땐 정말 아버지 말이 다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아버지 말 들어서 힘든 적도 없었던 터라 아버지 말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됐죠. 그러다 아버지가 제가 대학 1학년 다닐 때쯤 좋은 혼처가 났다면서 아버지가 선자리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자리는 이미 제가 아는 분의 자제였죠. 아버지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서 뭐라도 떨어질까 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버진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 사람을 내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였죠. 그러다 거래처 담당자라고 하는 도의사라고 하는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었고 아버지는 도의사 아저씨를 스카우트해서 아버지 오른팔로 앉혔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이었는데 도의사 아저씨는 절 아가씨, 아가씨라고 하며 제 신발에 묻은 흙까지 자기 옷으로 닦아줄 정도로 정말 저희 집에 충성하던 사람이어서 저희 아버진 도의사 아저씨가 하는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도의사 아저씨도 옷차림이며 자동차 그리고 생활하는 걸 보면 집안에 재산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버지는 도의사 아저씨와 사돈이 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잘했으니 걱정할 거 없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거기다 선자리에 나가니 도의사 아저씨의 아들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것 같다느니 제가 말만 하면 뭐든지 대령하니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계속 이런 공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주 씨는 부티가 철철 넘쳐 흐르네요. 이래서 로얄 패밀리 하는가 봅니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당연히 칭찬이죠. 진주 씨, 전 진주 씨의 배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버지가 진주 씨 만나보라고 했을 때 싫다고 했어요. 괜히 배경 보고 진주 씨를 좋아할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에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요. 오늘 진주 씨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그런 오해를 받아도 진주 씨의 남자가 되고 싶단 마음이 더 커지네요. 진주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그때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1학년 마칠 때쯤이니까 제가 21살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번갯불에 콩 굽듯 2달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렸고 전 도의사 아저씨의 며느리가 됐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사랑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남편 사랑을 받는 거랑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거랑은 또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갈 무렵 시아버지와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빨리 장인한테 말해요. 이러다가 진짜 큰돈 날린다니까요. 좀 기다려. 예전에는 내 말이면 군말 안 하고 금고를 턱턱 열어주더니 요새는 뭐가 그리 꼬였는지 돈 한 푼 내놓는데도 일일이 간섭이라니까. 아니, 감히 자기 딸의 시아버지인데 간섭이라뇨. 어이가 없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겼어요? 생겼지. 아유. 아니, 장인어른이 아버지랑 나랑 엄청 중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여시네. 이것만 투자하면 7배, 8배는 수익 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지시는지 모르겠어. 자기야,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난 아빠 사업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데. 아가, 내가 너 중학교 때부터 봤잖니. 아버지랑 함께 온 세월이 10년이 다 돼간다. 그리고 결국 한 가족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날 아랫사람 부리듯 부리니 그리 마음이 좋진 않구나. 아버님, 아빠가 절대로 아버님을 아랫사람으로 보진 않으실 거예요. 늘 아버님한테 잘하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걸요. 이번 일 제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세요. 네? 역시 우리 와이프야. 자기야, 말씀 좀 잘 드려서 우리 대박 한번 쳐보자. 어? 대박? 그래, 그래야지. 전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의 등살에 떠밀려 친정아빠를 찾아갔죠. 아빠는 안 본 사이에 안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고 일단 아버지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부터 여쭤봤죠. 아빠, 진주 왔어. 왜 이렇게 다운이 되셨어? 아니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너 요리학원 갈 시간 아니야? 오늘은 아빠랑 데이트하려고 왔지. 근데 얼굴이 너무 안 됐어. 가정부 이모 반찬이 입에 안 맞아? 얼마 전에 가정부 이모 바꿨다면서. 내가 바꾼 거 아니야. 지금 일하는 사람 네 시아버지 먼 친척이래. 그래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춘천 댁 나가라고 했어. 근데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음식 솜씨도 별로고 자꾸 뭘 감시하는 것처럼 몰래 숨어서 내가 통화하는 거 엿듣다가 어제 난리쳤어.
아이고, 요즘 머리가 아프다. 아빠, 이런 상황에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그, 시아버지랑 남편이 이번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데 투자금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아빠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너한테 했어?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겠어. 진짜 도의사 이거 내가 사돈이라고 좀 지켜 세워주니까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려서려고 하네. 안 되겠어. 이번에 진짜 정리를 좀 해야지. 아빠 그러지 마.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드리고 다음에 아빠가 한마디 해. 괜히 내가 아빠한테 말 전했는데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진짜 생각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친정아빠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투자금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내주었죠. 그런데 그 사업이란 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금을 늘려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덜컥 투자를 했다가 결국 그 큰 돈을 다 날려버렸고 그걸 막으려고 친정아빠 몰래 회사 돈까지 끌어쓰다가 친정아빠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어떡해? 지금 회사에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난리래. 자기가 가서 해결 좀 해봐, 어? 내가 뭘 어떻게 해. 다 장인어른 이름으로 투자하고 돈도 빌린 거잖아. 나는 잘 몰라. 그런 거 모른다고. 빨리 우리 아빠 회사 돈 돌려놔, 얼른.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다 까발려 줄게. 솔직히 아버지랑 내가 니네 아빠 협박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투자했어? 아니잖아. 과정이 어쨌든 네 아버지가 다 한 일이야. 서류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럼 처음부터 우리 아빠 돈 노리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였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난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네. 어쩌면 눈치도 그렇게 없을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너랑 네 아버지 곧 개털될 거 뻔한데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냐? 이참에 갈라서자. 이대로 사는 것도 웃기잖아. 이혼? 안 돼. 절대 못해. 아빠가 이혼은 하는 거 아니랬어. 나도 약속했다고. 윤진주, 너 진짜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구나. 내가 너 싫다고. 개털된 네 아버지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어? 전 진짜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살면서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셨죠. 급하게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말에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 친정아빠 병원비 해결해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병원으로 이혼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여자가 있었고 이혼하면 그 여자랑 살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말라는 말까지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오호, 폭력을 쓰면 안 되지. 나 때려서 폭행죄로 깜빵 한번 가시려고? 야, 나도 네 아버지 때문에 손해봤어. 이거 왜 이래? 자, 이거 네 아버지 수술비랑 병원비 좀 넣었으니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떨어져라. 알겠어? 네가 우리 아빠랑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무사할 것 같아? 나 너랑 이혼 못해. 내 뱃속에 지금. 야,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네. 그런 원망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나 생각해. 너 이제 집도 절도 없어. 알아? 진짜 네 아빠는 왜 널 이렇게 키웠냐? 너 정말 네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이고, 이제 내 알 바 아니고 난 줄 거 다 줬다. 이제 우리는 이걸로 끝. 오케이?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그때 느꼈죠. 친정 아빠와 절 이렇게 만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말뿐이었고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싫고 너무 바보 같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제 뱃속의 아이가 앞으로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수술을 해 겨우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숨만 쉬실 뿐 산송장 신세가 됐죠. 전 이 모든 상황도 너무 힘든데 뱃속에 그 나쁜 놈의 아이를 가져다는 사실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아빠 병간호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출산이 다 돼가자 전 점점 겁이 났죠. 육아에 대해 알려줄 엄마도 안 계셨고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무일푼으로 병원 한켠에서 쪽잠을 자는 제가 한심하기만 했죠. 이러다 정말 친정아빠도 나도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모두 힘들어지겠다 싶어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땐 집도 없이 병원 의자에 쪽잠을 자며 아빠 곁에 있는데 숨만 쉬어도 매일매일 돈이 나가니까 전 남편이 준 돈이 바닥이 났었죠.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했기에 일자리 구하는 신문을 매일 보며 당일 아르바이트 같은 일로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못 먹어서 깡말랐었고 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큰 옷을 입으면 임신을 한 것도 모를 정도여서 임산부라서 일을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다 새벽에 큰 슈퍼마켓 박스 정리하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전 어쩔 줄 몰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죠.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양수가 터졌고 진통을 하다가 정신을 잃어 제왕절개로 딸아이를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겨우 23이었죠. 그러면서 간호사는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는데 아이가 제게 와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를 똑같이 닮은 딸아이를 보니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긴 것 마냥 약간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랄까. 너무 기뻤습니다. 몸조리를 하고 난 후 저는 아이를 안고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가 친정아빠에게 딸아이를 보여드렸죠. 아빠, 눈 좀 떠봐. 아빠 손녀야. 너무 예쁘지? 아빠 얼른 나와서 손녀 안아봐야지.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네, 손녀가 기다릴게요. 대답 없는 친정아빠에게 아이를 안고 말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친정아빠만 건강하셨더라면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안고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친정아빠가 불쌍했죠. 하지만 전 친정아빠와 딸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존심,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전 저소득계층이란 사실을 당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당시엔 혼자서 아이를 키우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쌀과 기저귀 등 필요한 용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줬었죠. 그리고 제 딱한 사정을 알고 동네 분들이 당분간 노인정에서 지내라며 보금자리를 내어주셨고 반찬이며 애 분유도 한 번씩 사다 주시고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이 많았던 때라 가능했던 일이죠. 동네 분들 가운데에서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제 엄마뻘 정도 나이셨는데 사장님은 출퇴근 전에 꼭 저희 모녀를 보러 오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아이에게도 정말 친할머니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서 사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사장님에게 딸이자 손녀가 돼주기로 마음을 먹고 사장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기로 했고 저는 사장님과 함께 한 가족이 돼 식당에서 일하며 딸아이를 키웠죠. 제가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란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 딸아이를 보면서 제 스스로 일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과 우리 딸 그리고 아빠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죠. 친정아빠 병간호에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세월이 흘렀고 아이가 5살 막 될 무렵 돌잔치도 제대로 못해준 아이에게 그동안 모은 돈과 아버지가 학창시절 선물해주신 목걸이와 반지를 팔아 딸아이에게 예쁜 팔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땐 뭔가 아이와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팔찌에 제 이름인 진주의 P와 딸아이 이름인 사랑의 L을 넣어 이니셜을 새겼고 아이의 팔에 채워주었죠. 사장님 가게는 가정식 백반집이었는데 워낙 음식 솜씨도 좋고 손님들에게 친절하셔서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저 또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딸아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사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고 잔병 치레가 심해서 늘 걱정이었죠.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제대로 못 먹고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아이가 아픈 건 아닌지 마음에 항상 걸렸습니다. 식당 한켠에 커튼으로 가려진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항상 거기서 놀면서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날은 단체 손님이 2팀이나 있던 날이었는데 아이가 감기 기운도 있었고 좀 칭얼거리기도 해서 정신이 없었죠. 하루에 100명이 넘는 손님들을 단시간에 모시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고 더구나 그날따라 반찬을 리필해달라는 손님이 많아서 몸이 하나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오부터 5시간 동안 한 번 앉아보지도 않고 일을 하고 나니 딸아이가 뭐하고 있는지 쪽방으로 갔는데 아이가 방에 없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없어요. 시장 밖으로 찾아다녀도 없어요. 어떡해요, 사장님? 저 어떡해요? 아니 어딜 간 거야? 안 그래도 시장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뒀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지난번에도 참기름집에서 데리고 가서 놀랐잖아. 아마 오늘도 누가 예쁘다고 놀아주고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밤 12시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전 거의 실성한 채로 밤새 아이를 찾으러 골목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애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떡하니 박힌 것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결국 하루가 지나고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옆집 아저씨가 카메라를 샀다며 기념으로 아이를 찍어준 게 있었는데 그걸 경찰서에 넘겨주었고 아이를 찾아달라 했죠.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반년은 넋이 나간 채로 아이만 찾으러 다녔죠. 하지만 아이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애미야. 사랑이 무사하기만 빌자. 응? 내가 요즘 절에 가서 매일 기도해. 애만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이제 너도 몸 걱정 좀 해야 해. 이게 뭐야.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았어. 나를 봐서라도 제발 한술이라도 뜨고 정신을 차려. 어? 애 잃어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어요. 저 사랑이 찾기 전까진 못 먹어요. 우리 사랑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엄마인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지만 제가 울고 불고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사라진 아이가 돌아오진 않았죠. 전 사장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아이를 찾는 실종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도 30대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저는 사장님 심부름으로 시외로 나갔던 길이었죠. 버스를 타고 차창에 머리를 기대어 창밖을 한참을 봤는데 버스가 백화점 근처라 그런지 차가 막혀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차창 밖에 어떤 여자아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백화점 정문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서 어떤 여자 손을 잡고 들어가고 있었죠. 전 너무 놀라서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죠. 사랑아, 사랑아!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네? 우리 딸이 저기 있어요. 기사님! 전 승객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고 기사님은 도로 한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셨죠. 전 내리자마자 백화점을 향해 달려갔고 백화점을 샅샅이 뒤졌지만 딸아이는 없었습니다. 분명 제 두 눈으로 딸을 봤으니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주변까지 다 뒤지고 다녔는데 아이는 없었죠.
얼른 경찰서로 가서 아이가 있는 곳을 설명해 줘야겠다고 달려갔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 그날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디 있었어. 옆집 총각이 안 그래도 사랑의 엄마 여기 있다고 해서 달려온 거야. 지금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해. 아버지 돌아가셨대 조금 전에. 네? 말도 안 돼. 아직 아빠가 사랑의 얼굴도 못 봤다고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런지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죠. 이제 아이도 친정아빠도 없는 전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친정아빠 장례를 마치고 전 이 세상을 등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죠. 그런데 저를 걱정하던 사장님이 절 발견하시고 절 야단치셨습니다. 네 목숨이 네 거야? 네 목숨이 네 거냐고? 넌 자식을 가진 애미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딸이야. 네가 살기 싫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너는 그렇게 가면 마음 편하겠지. 하지만 하늘에 있는 이 아버지랑 아직 찾지 못한 딸은 어쩔 거야? 어? 아이고 이 모질이야. 힘들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 했어? 아이고 널 어쩌면 좋니 사랑의 애미야.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도 저 때문에 돌아가셨고 제가 결혼 잘못해서 아버지도 결국 하늘로 가셨고 사랑이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잃어버렸고 다 제 탓이에요. 저만 없었으면 다 괜찮았을 텐데. 사랑이 안 찾을 거야? 백화점에서 봤다며. 딸이 잘 살고 있는 거 봤는데 찾아야지. 제발 앞으로 인생을 생각해.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필요도 없어. 앞으로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을 찾지 못했지만 속절없이 시간은 흘렀고 사장님과의 인연도 20년이 다 돼가던 터라 이제 전 사장님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절대 놓지 않았고 절 엄마처럼 돌봐준 사장님을 위해 전 이제껏 받기만 했지 드린 게 없단 생각을 늘 했죠. 사장님은 당신 옷은 안 사도 제 옷도 사주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라며 월급하고 별개로 용돈도 주셨는데 그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적금을 들었고 매일 새벽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장님께 다가오는 생신날 스쿠터라도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마움을 담아 용돈도 드리려고 운동 겸 생활비도 보탤 겸 새벽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솔직히 아이를 잃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몸이 힘드니까 그나마 잠이 들 수 있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만날 딸에게 제 모습이 엉망진창인 건 더더욱 싫어서 정신을 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은 겨울 공기가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한 지 한 달쯤 되던 때였습니다. 배정된 골목마다 신문을 한 움큼 안고 집집마다 배달을 했는데 어느 날 집과 집 사이에 아주 작은 골목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어서 아니 새벽에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우나 싶어서 전 아이를 달래려고 했죠. 얘, 이 새벽에 왜 나와 있어? 그만 울고 나와. 아줌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집? 엄마 있는 우리 집? 우리 집에 가요? 그럼 이제 나와. 추워서 동장군 할아버지가 잡아가겠다. 아, 무서워. 그렇게 아이가 제 품에 안기는데 뭔가 가슴이 울컥하고 느낌이 이상했죠. 제가 딸을 잃어버렸을 때가 생각이 나서인지 이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지 오래돼서인지 저도 제 감정을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 얼굴을 보니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달라 보였죠.
나이가 8살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말도 나이에 비해 어눌하고 아이 머리가 너무 작았는데 아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잘 몰랐지만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정연, 이정연, 8살. 그렇구나. 그런데 집이 어디야?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집에 가고 싶은데 나도 잘 몰라. 차 많이 타고 여기 왔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다고? 전 그 말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 시간에 밖에 두는 부모라면 분명 아이를 버리고 떠났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품에 안아주니까 울음을 뚝 그치는 걸 보니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안쓰럽기도 했고요. 전 아이 손을 잡고 일단 집에 데려가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장님은 시장을 가셨고 전 아이를 방에 앉히고 이불부터 덮어주었더니 얼굴이 빨갛던 아이는 금세 얼굴색을 되찾았고 차가운 손도 그 나이대 또래 아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전 아이가 좋아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자, 배고프지? 천천히 먹어. 햄, 맛있어. 햄. 이거 우리 엄마가 10개씩 줬는데. 엄마 이름이나 얼굴 몰라? 그거 알면 아줌마가 데려다 줄 텐데. 엄마 얼굴 알아. 나 있어. 나한테 있어. 엄마 얼굴이 있다고? 어디에? 아이가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사진 같아 보였죠. 사진 뒤쪽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주연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줄 알지? 라고 적혀 있었고 꼬깃꼬깃 접힌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한 여자를 가리키며 자기 엄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사진 속에 둘이나 있었죠. 사진 속에는 철천지 원수인 전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엔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그리고 평생을 그리워한 제 딸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이미 성인이 돼 있었고 배가 불러 임신을 한 것 같아 보였고 전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고 헤매던 내 딸이 모르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속에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전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건지 전 너무 혼란스러웠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눈물만 났죠.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정연이라고 했지? 정연아, 아줌마, 아니 할머니랑 엄마 찾으러 가자. 어? 엄마? 우리 엄마? 가자. 나 갈래. 가자. 정연아, 이리 온. 내가 네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알아? 할머니? 싫어.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는 만날 나보고 바보라고 했어. 미워. 뭐? 정연아, 그 할머니는 가짜야. 진짜 할머니는 나야, 나.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그래, 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새끼. 전 그날 희망의 빛을 보았고 반대로 이제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는 추위 속에서 너무 떨었는지 잠이 들었고 전 친정아빠가 남긴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죠. 이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제 딸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니, 너 진주 맞아? 윤진주, 회장님 딸 그 인형 같던 진주 맞아? 아저씨,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아빠도 편찮으셨고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니다. 난 네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 회장님 그렇게 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소식은 다 들었다. 도의사 그놈이랑 그 자식이 완전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썩을 놈들 은혜도 모르고. 아빠도 도의사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 회사에서 내보낸 거 엄청 후회하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도의사 그놈이 아예 작정하고 날 밀어내려고 온 놈인데 어쩌겠냐. 아 그래, 너 어떻게 사니? 아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제 결혼할 때 됐지? 아저씨, 제 딸 7살 이후로 지금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왜? 그 자식이랑 이혼했다며? 전 정의사 아저씨에게 이제껏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기적적으로 손자를 만나 사진을 받게 됐다고 했죠. 아저씨는 그 사진을 보더니 말도 안 된다며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 욕을 했고 전 정의사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 남편 집을 찾아야 제 딸을 찾을 수 있다고 사정을 했었죠. 며칠이 지나 아저씨는 전 남편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전 주소를 받자마자 손자를 데리고 전 남편 집으로 달려갔는데 주소를 받고 찾아간 집은 으리으리한 주택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리 아빠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고 이제 이판사판이다라는 생각으로 냅다 초인종을 부셔져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 네 남편 전처다. 빨리 문 열어. 전처? 지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여자가 여기 지분이 있는 거야? 저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 남편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마당으로 내려와 문을 열었죠. 그러더니 왜 남의 집 문을 발로 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꺼지라고 하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남의 집? 저기 모르는가 본데 내가 이 집에 지분이 좀 많아. 그리고 네 남편이 빼앗아간 내 딸, 내 소중한 딸 찾으러 왔으니까 당장 비켜. 비키라고. 지분? 내 딸? 아니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야? 남의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 여보 좀 나와봐. 이 여자 신고 좀 해 빨리. 전 남편은 밖이 시끄러운 모양이었던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윤진주라고 제 이름을 불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왜 왔는지 질문을 막 쏟아냈습니다. 왜? 너무 늦게 와서 실망했니? 나도 우리 인연이 이렇게 긴지 몰랐어. 니들이 이 어린 것을 길바닥에 버리고 하늘도 무섭지 않디? 이 어린 게 살겠다고 그 좁은 골목에서 울지 않았더라면 아마 난 내 손자까지 잃을 뻔했어. 아니 너 임마 이 아줌마는 어떻게 만났어? 너 일본 가기 전에 네 엄마랑 무슨 이야기했어? 엄마랑 이야기 못했어.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 따라가랬잖아. 사탕 준다고. 근데 그 아저씨 사탕 한 개만 주고 없어졌어. 정연이 너무 추웠어. 배고팠어. 근데 햄 할머니가 나 밥 줬어. 햄 할머니 착해. 그때 집안에 있던 딸이 손자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손자를 와락 안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제 딸 사랑이를 만났죠. 전 딸을 찾는다면 꼭 끌어안고 엄마가 미안하다. 많이 찾고 많이 그리워했다고 말하는 걸 1000번, 1000번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을 만나니 얼음처럼 몸이 굳어졌죠.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기도 컸고 어린 시절에 만난 딸이 벌써 어른이 돼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또 왜 내 딸이 지 자식을 버렸는지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연아, 너 언제 왔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아빠, 김 박사가 연락 없었어요? 그리고 정연이 데리고 온 이분은 누구예요? 엄마, 햄할머니야. 햄할머니. 할머니가 나 밥도 주고 이불도 덮어줬어. 햄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저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래. 엄마 알아? 햄할머니? 이분이 햄할머니고 진짜 할머니라고? 딸은 절 가만히 보더니 털썩 주저앉았죠. 그랬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잊지 않고 있었고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단번에 제가 엄마인 걸 알았죠.
딸은 엄마 엄마 부르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고 전 딸을 일으켜 꼭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 전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랑아, 우리 사랑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서 널 찾아도 될지 고민도 할 만큼 미안했어. 왜 내가 널 그날 잘 보지 못해서 이렇게 떠나보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네 아빠랑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사랑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때 아빠가 식당에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사람들이 많은 틈에 데리고 나간 기억은 나는데 거기가 어딘지 그리고 엄마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시장 이름은 기억이 나서 몇 번이고 찾아갔는데 식당 이름은 까먹어서 나도 엄마를 많이 찾고 그리워했어요. 내가 엄마를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왜 네 아들을 이 추운 날 길에 버려둔 거니? 난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손자가 왜 길에 버려졌는지를 묻자 딸아이는 눈물을 닦더니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왜 내 새끼를 버렸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들어보니 딸아이의 인생이 저랑 똑같이 닮아 있었죠. 전 남편은 내연녀랑 살다가 아이를 갖지 못해 시아버지의 등살에 내연녀를 내쳤고 제가 딸을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가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저 몰래 데리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만나 사진 속 중학생으로 보이던 아들을 낳게 됐죠. 딸은 어릴 때 절 떠난 거였고 어디가 어딘지 길을 모를 나이라 어릴 때 저만 찾고 울기만 했다고 했죠. 천식도 있었고 몸이 약했던 딸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해 대학에 들어가려 할 때 전 남편은 사업상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 사돈을 맺고 싶어 딸을 억지로 결혼시켰는데 딸은 몸이 약해서 임신이 힘들 줄 알았지만 임신에 성공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바로 선천성 소두증을 갖고 태어난 지금의 손자를 낳은 겁니다. 당연히 남편이랑 시댁에서 좋아할 리가 없었고 딸아이 시부모는 또 기영아를 낳는 거 아니냐면서 애를 구박했고 전 남편은 자신의 사업과 딸의 미래를 위해 손자를 버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에겐 일본의 소두증 치료로 유명한 전문의가 있다면서 가짜 의사를 소개했고 딸은 그렇게 손자가 지금까지 일본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전 남편은 딸을 믿게 하기 위해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태우는 척했고 딸아이는 천식도 심해 비행기를 탈 몸 상태가 아니라서 손자 먼저 일본에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엄마를 생각하라며 가족 사진을 손자 손에 쥐어주었던 거였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제 인생과 제 딸의 인생, 그리고 내 손자의 인생까지 망친 건 바로 전 남편 이 나쁜 놈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마당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전 남편에게 휘두르며 자기 인생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전 말릴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그 원망과 아픔을 풀라고 박수를 쳐줄 판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아빠를 치려고 해? 야, 너 네 엄마랑 살았으면 평생 거지꼴로 살았어. 알아? 내가 그 거지 속을 해서 구해준 거라고. 그래도 딸내미라고 내가 애지중지 키웠건만 어디서 행패야. 그리고 정연이 저거 너한테 호간이야? 몸도 온전치 않은 애를 네가 평생 끼고 살 자신 있어?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 건데 어디 감히. 미쳤어? 왜 내 딸을 때리려고 해? 어?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넌 이미 내가 우리 사랑이 뱃속에 있을 때 버렸어. 그런데 애를 보니 없던 부정애가 살아나디? 미친놈. 사랑아, 넌 저리 비켜. 내가 오늘 이 인간 완전히 박살을 낼 테니까. 제 딸을 만나는 순간만큼 이 순간도 기다려온 순간이 왔죠.
우리 친정아빠와 내 인생을 망쳐버린 전 남편을 박살내버리는 지금 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손이 먼저 나갔고 전 남편의 머리를 잡았는데 웬걸? 언제 다 빠졌는지 전 남편은 대머리가 돼 있었고 그걸 가발로 감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머리 아니면 몸에 있는 걸 다 뜯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전 남편의 위아래 옷을 있는 힘껏 다 찢어버렸죠. 제가 완전히 눈이 돌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더니 큰 소리 뻥뻥 치던 전 남편은 무서웠던지 집마당을 돌며 도망 다녔고 전 진짜 그 인간 팬티만 빼고 옷이란 옷은 다 찢고 완전히 정말 혼자서 보긴 아까울 정도로 민망한 꼴로 만들어놨죠. 전 남편을 보자 우리 손자는 할아버지 발가벗었다며 손뼉을 치며 웃었고 와이프는 오빠 가발이었냐면서 길길이 날뛰더니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말 개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인간들에게 이 정도로 끝나면 성이 차질 않죠. 딸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식당 사장님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사장님은 딸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얼마나 찾아 헤맨지 모른다면서 딸아이를 꼭 안고 자랐다며 고생했다며 저만큼이나 딸아이가 온 걸 기뻐하셨죠. 너 할미 기억나니? 너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업고 다녔는데 기억해? 어렴풋이 기억나요. 엄마 찾으려고 할머니 식당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코앞에 두고 몰랐다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가 널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 곁에 와준 건 하늘이 도우신 거다. 사랑아, 엄마가 널 얼마나 그리워한지 알지? 이제 그렇게 서로 그리워한 세월만큼 2배, 3배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할머니, 저희 엄마 딸처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섭섭하구나. 꼭 남처럼 들리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 진짜 제 할머니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은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래 이제 진짜 내 딸, 내 손녀 그리고 증손자 하자면서 저희랑 같이 살자고 하셨고 저희는 당연히 사장님을 엄마, 할머니로 모시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전 남편을 아동납치 및 유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전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우리 모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더라고요. 진주야, 내가 윤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아버지랑 평생 사기나 치고 살았을 텐데 윤 회장님이 우리 부자 거두어 주셔서 살만했어. 그거 인정해. 그런데 아버지가 멈췄어야 했는데 회장님 돈에 손을 대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도 나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고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계셔. 그러니 사랑이 엄마, 날 불쌍하게 여기고 제발 콩밥은 먹게 하지 말아줘. 나 콩밥 싫어하는 거 사랑이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거야. 난 사랑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 이런 악어의 눈물은 그만 흘리시지 이 사기꾼아. 사랑아, 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전부 널 위해 한 일이라고. 널 위해서 아빠가 한 일. 날 위해서 한 일이라고? 엄마와 생리별하게 만들고 아빠 사업을 위해서 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내 자식까지 길바닥에 버린 게 날 위한 거라고? 아니, 절대 이건 날 위한 게 아니야. 전부 아빠 욕심이었어. 나랑 엄마 그리고 정연이는 아빠 욕심에 노란한 거라고. 전 남편은 딸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저희 앞에서 사라졌죠. 딸아인 그래도 아빠 콩밥 먹는 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인지 콩밥 대신 저희 친정아빠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싶다며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받고 인연을 끊기로 했고 전 남편은 콩밥은 정말 먹기 싫었던지 자기가 가진 재산 거의 대부분을 처리해서 합의금으로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돈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남편이랑은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와이프도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다고 했고
아버지 요양비를 내지 못해 치매 걸린 아버지를 시설에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녀들을 찾아다니며 밥도 겨우 얻어먹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지 정말 불쌍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전 남편의 인생도 딱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딸아이는 내 손자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정연이 아빠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딸아이 나이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친정아빠만 믿고 지냈던 철부지였는데 제 딸은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는 진짜 멋진 엄마였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딸아이는 제가 바라던 대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제게 늘 걱정하지 말라며 절 오히려 보살펴 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제게 선물이라며 절 어디서 많이 본 동네로 데리고 갔는데 거긴 바로 제가 친정아빠랑 살던 집이었습니다. 딸은 전 남편에게서 부동산도 물려받은 것도 있고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걸 팔고 합의금을 보태서 절 위해 제가 살던 집을 샀다고 했죠. 사랑아, 엄마는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너한테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 엄마는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태어나지도 못했고, 우리 정연이, 엄마 손자도 평생 못 볼 뻔했어요. 난 엄마가 있어서 살 수 있고, 엄마가 있어서 이제 행복해요. 엄마,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방이라며 절 안내했는데 거기엔 딸아이가 저와 헤어지고 절 기억하기 위해 제 얼굴을 그린 그림과 제가 딸아이한테 어릴 때 선물했던 똑같은 팔찌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딸아이와 제 이름의 영어 이니셜이 적힌 PL. 전 그걸 보자마자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사랑아, 너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엄마를 기억하려고 어릴 때 매일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팔찌도 아빠 몰래 숨겨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를 만나서 저랑 똑같은 팔찌를 꼭 할 거라고 꿈꿨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딸아이는 어릴 때 팔찌를 보관하고 있다가 손자를 가지고 나서 언젠가 저를 만난다는 희망으로 어릴 때 제가 해준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2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오랜 기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산 세월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식당 사장님을 할머니로 모시면서 제가 사드리려 했던 스쿠터 대신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드렸고 저희 새 모녀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자 정연이는요. 소두증 아이를 위한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시설에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공부하며 아주 건강하게 커가고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져도 원수만큼 못할 인연도 있고 남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족보다 더 깊은 사이로 인연이 맺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늘 생각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자고 말이죠. 곁에 있다고 해서 좋은 일도 나중에라고 미루면 언젠가 후회한다는 거.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아마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래요.